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평소 글을 쓰실 때 여기서 마침표나 쉼표를 생략해도 되는지 아니면 줄임표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부호입니다. 적절한 쓰임을 알아야 여러분의 의도를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마침표입니다. 이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전 규정에서는 마침표란 문장 끝에 쓰이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점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마침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러한 언어현실과 규범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호의 이름 자체를 마침표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온점, 마침표 둘 다 맞는 이름입니다. 마침표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마침표가 붙는 문장은 크게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는 크게 5가지죠.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3가지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소금이 쉴 때까지 해보자 라는 청유문이 있는데요. 청유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속담이니까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어떤 일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끝장을 보자는 뜻입니다. 국어 문법이 너무 많고 어렵더라도 소금이 쉴 때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꼭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예문을 보면요. 이런 앞선 예문과 형태가 다르죠? 일상 대화에서는 서술어가 없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지금 몇 시야? 물어보면 4시라고 대답할 수 있죠. 서술어가 없더라도 이 자체로 서술의 뜻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씁니다. 꼭 서술이 아니라 청유나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직접 인용문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가 한 말을 직접 따와서 문장 안에 넣었습니다. 이때는 뒤에 라고가 붙습니다. 자, 직접 인용문 안에는 마침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원래는 마침표를 써야 문장이 완성되지만 큰 따옴표 덕분에 마침표가 없더라도 문장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인용문이 2개 이상일 때는 앞에 오는 인용문 끝에 마침표를 씀으로써 문장의 경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것은 의존명사죠.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고 또한 애를 쓰다라는 용언에 명사형 어미 미음이 와서 명사 기능을 할 수 있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달리 서술어가 없지만 이 문장의 기능이 사실상 다른 문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완결된 생각의 단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문장과 같이 취급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 명사를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문장이 연달아 2개가 붙어서 올 때는 앞에 문장, 끝에 마침표를 넣어야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라고 할 때 모든 명사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침표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마치는 역할이죠. 그래서 문장, 즉 서술성이 있는 명사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7일 재건축 설명회 개최. 여기서 궤체는 끝에 하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서술성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궤체라 할지라도 재건축 설명회의 성공적인 궤체, 여기는 끝에 하다를 붙일 수 없습니다. 즉 서술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명사 구가 됩니다. 구에는 마침표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마침표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2014년 10월 27일에 개최한 재건축 설명회. 이 또한 설명회에 서술성이 없으므로 같은 명사라 할지라도 여기는 마침표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일 오전까지 기획서를 제출할 것. 뭐뭐 할 것과 같은 구성은 명령의 뜻이 있죠. 이때는 서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침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일 현상 자체를 나타낼 때는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 대상, 오늘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한 것. 어떤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서술성이 없으므로 마침표를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기를 쓸 때 날씨 쓰죠. 날씨하고 쌍점 찍고 맑음 이렇게 용언 하나만 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논리상으로는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글쓴이가 임의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 올림, 드림, 보냄, 받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도 쓰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관용구처럼 쓰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음은 문장 형식으로 된 제목이나 표어입니다. 이때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마침표를 써야겠죠? 뒤에 나오는 문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앞에 나오는 문장과 균형을 고려하면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있는 마침표는 선택입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글자 대신 마침표로 연월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서 년, 월, 일을 각각 마침표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일 뒤에도 꼭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걸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쓰지 않으면 1919년 3월 1일까지만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른 숫자를 덧붙여 변주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끝에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 없이 월과 일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마침표가 필요하고요. 연, 월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연 또는 월 또는 일 하나씩만 각각 쓸 때는 글자 대신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개최 연도가 2024년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년을 마침표로 바꾸어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만 단독으로 쓰였죠. 그 다음 어떤 기간을 나타낼 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월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마침표로 대신했죠. 그 다음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가운데 점도 허용합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운데 점만 쓰도록 했는데요. 컴퓨터로 입력할 때 마침표가 훨씬 편하죠.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실제로도 마침표가 더 널리 쓰이므로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운데 점도 허용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글로 적을 때, 815를 한글로 적을 때는 이 가운데 마침표나 가운데 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 절, 항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도 마침표를 씁니다. 붙임표로 연결할 때도 이 끝에 마침표를 씁니다. 여기도 마침표가 각각 있죠? 대신 이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를 괄호에 넣어서 표시할 때는 그 안에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또한 마침표처럼 앞말에 붙였습니다. 물음표는 기본적으로 의문문, 즉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 씁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읍니까는 합쇼체,
즉 아주 높임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어이죠.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푹 쉬고 온다. 이 문장은 지금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진 않았지만 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끝에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일 또한 전형적인 문장 형식은 아니지만 의문을 나타낸다면 그 끝에 물음표를 씁니다.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앞에 오는 물음의 끝에는 쉼표, 맨 끝에 물음에는 물음표를 씁니다. 즉 물음표는 한 번만 쓰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이 문장은 각 물음이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각 물음의 끝마다 물음표를 씁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이처럼 의문의 정도가 약하면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씁니다. 의문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널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구름 없는 하늘에 비 올까? 이처럼 반어 의문문에는 마침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묻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표와 제목 뒤에는 물음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의도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음표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실에 의심을 나타낼 때 또는 빈정거림 등을 나타낼 때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물음표를 씀으로써 간편하게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정보, 모르는 내용을 나타낼 때도 물음표를 씁니다. 여기서는 최치원의 사망연도를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죠. 또한 시인 강백은 생물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연도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물음표는 총 5자리인데 1의 자리만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가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자릿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또한 물음표처럼 앞말에 붙였습니다. 느낌표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인 문장의 끝에 쓰는데요. 감탄사만으로 감정을 나타낼 때도 그 끝에 느낌표를 씁니다. 단풍이 참 곱구나에서 구나가 감탄형 종결어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침표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마침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 뒤에 쉼표가 쓰였죠. 이 역시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느낌표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탄의 정도가 강하고 약함은 글쓴이의 의향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음표와 똑같죠. 제목이나 표 등에서 느낌표의 용법은 물음표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 감탄사나 감탄문이 아니더라도 강한 느낌이나 의지 등을 나타낼 때는 쉼표나 마침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습니다. 통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결의의 가장 큰 소원이나 희망이다. 소원이자 희망이다. 쉼표 대신 의지를 나타내고자 느낌표를 썼죠.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 항의, 반가움, 꾸중 등 강한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면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웬 마른 날에 벼락 맞을 소리냐?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역시 항의를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서 보이듯이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느낌표를 씁니다. 활기차게 대답한다든지 급하게 부른다든지 강하게 부정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나타낼 때 느낌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쉼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규정에서 쉼표는 문장 중간에 쓰이는 반점, 가운데점, 쌍점, 빗금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부호의 이름은 쉼표가 아니라 반점이었죠. 하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 반점보다 쉼표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새로운 규정부터는 이 부호의 이름을 쉼표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반점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쉼표는 문장 안에서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연이어 나올 때 각 어구들 사이에 씁니다. 그 어구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쉼표는 읽을 때 호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각 어구를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쉼표가 없어도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되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때는 쉼표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또한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줄임표를 쓰는데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거되는 어구 중에 마지막 어구 앞에 그리고를 쓸 때가 있죠. 이때 앞에 쉼표를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리고 자체가 쉼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쉼표에 그리고까지 있으면 중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가 앞에 나오는 어구 뒤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쉼표는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씁니다. 여기에 쉼표가 없다면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 진해와 개가 짝인지 닭과 진해가 짝인지 개와 고양이가 짝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겠죠. 또한 이웃하는 수를 계략적으로 나타낼 때도 쉼표를 씁니다. 그 다음 쉼표는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씁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모두 순서를 나타내죠.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런 접속부사 뒤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쉼표와 접속부사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쉼표가 꼭 접속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쓴이의 판단 아래 접속부사 뒤에도 쉼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쉼표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쉼표가 없더라도 연결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한 문장에서 절과 절 사이에 쓰이는 쉼표, 여러 어구를 열거하는 쉼표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각각 쉼표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찍어도 잘못은 아니지만 절과 절 사이의 쉼표를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돌아가고처럼 연결 어미만으로도 이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쉼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 쉼표는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어구 간의 사이에 씁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또한 쉼표는 독립성분을 나타낼 때도 쓰는데요.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입니다.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 대표적인 독립성분이죠. 이런 말 뒤에 쉼표를 씀으로써 다른 성분들과 경계를 보여줍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이런 말로 다시 설명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넣습니다. 여기서도 즉 앞에 넣었죠. 다시 말해 앞에 들어가고 이를테면 앞에 들어갑니다. 곧, 즉, 다시 말해 이런 어구가 문장의 첫머리에 올 때는 어떨까요? 문장의 첫머리에 올 때는 이 뒤에 쉼표를 쓸지 말지 글쓴이가 임의로 판단합니다. 반면, 반면에, 한편 이런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쓰거나 앞말의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데요.
이런 어구도 마찬가지로 곧 다시 말해처럼 뒤에 쉼표를 쓸지 안 쓸지 글쓴이가 임의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문장에서 맨 앞에 조사 없이 제시어나 주제어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독립성분과 성격이 같죠? 그래서 이 뒤에 쉬었다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어나 제시어 뒤에는 쉼표를 씁니다. 자, 하지만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순애,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오늘 몸이 아파 결석을 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순애는 오늘 몸이 아파 결석을 했다. 순애와 내 가장 친한 친구, 즉 같은 의미의 말이 이어진다는 것은 같지만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사이에 굳이 휴지를 두어야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자연스럽죠. 또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순애를 수식과 피수식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는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도치문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순서가 바뀐 문장을 도치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분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쉼표를 넣어줌으로써 어구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술어가 다른 성분 앞에 올 때는 쉼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중의성을 해소할 때도 쉼표를 씁니다. 여기에 쉼표가 없다면 갑돌이가 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어떤 어구가 바로 다음에 오는 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그때 쉼표를 넣어줍니다. 이 문장에서도 쉼표가 없다면 철원과 접속관계에 있는 말이 되갈령이 됩니다. 하지만 철원과 강원도 산간지대가 접속관계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여기에 쉼표를 넣음으로써 철원과 대관령 사이 경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문장 사이에 새로운 어구가 들어올 때가 있죠. 강조하거나 부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거나 이때 새로운 어구가 들어오는데요. 앞뒤로 쉼표를 넣음으로써 기존의 어구와 구분해 줍니다. 이때는 줄표를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삽입한 어구 사이에 이 안에 쉼표가 있을 때는 바깥쪽에 반드시 줄표를 써야 합니다. 다른 기능을 하는 쉼표가 연달아 나오면 해석할 때 혼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쉼표가 필요 없는 문장이지만 특정 어구를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 그때는 어구 뒤쪽에 쉼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끊어 읽음으로써 효과가 나겠죠. 그 다음 짧게 더듬는 말을 나타낼 때도 이 요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줍니다. 이처럼 쉼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쉼표가 연이어 쓰일 수 있는데요. 일일이 쉼표를 쓰게 되면 오히려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쉼표의 특성상 꼭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운데점 보겠습니다. 가운데점은 일정한 기준으로 어구들을 묶어서 나타낼 때 씁니다. 예문을 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떤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냈죠? 그리고 묶음 사이에는 쉼표를 넣었습니다. 가운데점은 앞말, 뒷말 붙여서 씁니다. 또한 가운데점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씁니다. 이때는 쉼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머리, 가슴, 배 가운데점 넣어도 되고 쉼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 공통성분이 있을 때는 공통성분을 줄여서 가운데점을 찍어주고 하나의 어구로 묶어서 씁니다. 단 하나의 어구로 묶인 말 중에서 단어로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민정, 선후배, 민형사, 논밭일, 직간접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때는 가운데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어서 쌍점 보겠습니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점의 쓰임은
앞에 표제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할 때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나타낼 때 이름과 대화 사이에 쌍점을 쓰죠. 앞말에 붙이고 뒤에 띄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시분초, 권장절, 조항호 이런 내용을 나타낼 때는 앞말, 뒷말 다 붙였어야 합니다. 또한 쌍점은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말, 뒷말 모두 붙여서 씁니다. 이어서 빗금 보겠습니다. 빗금은 둘 이상의 어구를 서로 대비해서 보일 때 씁니다. 일반적으로 상이어가 같으면서 개념상 대비가 될 때 빗금을 자주 쓰는데요.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쉼표를 써도 됩니다. 빗금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쓰는 게 원칙이지만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처럼 문과대학, 이과대학, 예술대학 대비되는 어구가 둘 이상의 어줄로 되면 빗금을 앞말과 뒷말에 붙여 썼을 때 대비되는 내용이 불분명해집니다. 대학과 이과만 대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쓸 때는 앞뒤에 꼭 붙여 써야 합니다. 또한 빗금은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에 씁니다. 연이 바뀔 때는 2번 겹쳐 씁니다. 이때는 앞말과 뒷말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 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어서 큰 따옴표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는 대화문을 나타내는데요. 여는 큰 따옴표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큰 따옴표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희곡처럼 전체가 대사로 이루어진 글에서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인용한 말이 혼잣말일 때도 큰 따옴표를 쓰고요. 속담, 책의 제목, 신문 이름을 나타낼 때도 큰 따옴표를 씁니다. 출입 금지 구역처럼 인용한 말이나 글이 문장 형식이 아니더라도 큰 따옴표를 씁니다. 이번엔 작은 따옴표입니다. 인용한 말 속에 들어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둘 다 큰 따옴표를 쓰면 중복돼서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또한 인용한 말이 마음속으로 한 말일 때도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 제목, 예술작품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도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또한 문장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도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가로 보겠습니다. 앞말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나타낼 때 소가로를 씁니다.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라는 말을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는 요일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군자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원문에 대한 설명이나 논평을 덧붙일 때는 대가로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소가로는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씁니다. 단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나타낼 때는 대가로를 씁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대가로 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소가로는 어떤 음절이나 어구가 생략이 가능한 요소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선생님도 되고 님을 생략해서 선생도 되죠. 관계토 대왕도 되고 관계토왕도 된다는 뜻입니다. 희곡에서는 소가로를 어떻게 쓰죠?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소가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채울 것을 전제로 하는 쓰임이라서 모르거나 밝힐 수 없어서 비워둘 때 쓰는 빠진표나 숨긴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들어갈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무언가 들어갈 자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낼 때 숫자나 문자 등의 소가로를 씁니다. 이때는 중가로를 써도 되고요. 대가로
화살괄호, 낫표 모두 가능합니다. 자, 괄호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띄어쓰기가 고민될 때가 있으시죠? 여기서는 규정된 바가 없지만 일반적인 용법을 중심으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은 괄호 앞에 씁니다. 괄호 앞에 씁니다. 즉 문장이 끝나면 바로 마침표를 쓰고 괄호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괄호 안의 내용이 사실상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마침표를 괄호 뒤에 쓰기도 합니다. 또한 문장 안의 내용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괄호 안에도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괄호 뒤에 마침표가 오면 괄호를 사이에 두고 같은 부호가 중복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생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문장 끝에 나오는 괄호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괄호 안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띄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괄호입니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씁니다. 또한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 안의 항목은 쉼표로 구분할 수도 있고 빗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까지 조차 마저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는 표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전 규정에서는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에서는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편집 등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앞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소괄호를 쓴다고 했는데요. 소괄호 안에 다시 소괄호를 써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바깥쪽을 대괄호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 대괄호를 씁니다. 아까 소괄호는 이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읽을 때 썼죠. 예를 들어 조부라고 하면은 여기가 소괄호로 바뀌겠죠. 하지만 여기는 고유어와 그것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나타냅니다. 할아버지, 조부, 발음이 다르죠. 그래서 대괄호를 씁니다. 여기도 백부였으면은 여기가 소괄호였겠죠. 하지만 큰아버지, 고유어죠. 자, 여기에 대응한 한자어 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 연세, 고유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썼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씁니다. 이때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를 썼네요. 외래어, 외국어 표기도 모두 대괄호로 씁니다. 이 독일을 한자어 독일, 한자어 독일로 썼다면은 소괄호가 되겠죠. 도이칠란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괄호가 됩니다. 이 독일에서 바로 연상할 수가 없죠. 발음과 지금 관련이 없어요. 국제연합도 UN과 지금 발음이 다르죠. 자, 여기 보면 FTA 이 영문자를 그대로 발음으로 썼죠. 이때는 소괄호,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대응하를 쓸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을 덧붙일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이것은 소괄호의 용법과 유사한데요. 대괄호는 주로 문장이나 단락처럼 큰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 쓰지만 소괄호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덧붙일 때에도 잘 쓰입니다. 이어서 겹납표, 겹화살괄호입니다.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을 나타낼 때는 앞뒤에 겹납표, 겹화살괄호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큰 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만 쓸 때는 부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낫표, 홑화살괄호 보겠습니다. 소제목, 그림, 노래 같은 예술작품 제목, 상호 법률 규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혼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에 작은 따옴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혼낫표를 써야 할지 겹나표를 써야 할지 아니면 홑화살괄호를 써야 할지 겹화살괄호를 써야 할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혼낫표, 홑화살괄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표입니다.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줄표를 씁니다. 단,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줄표는 붙임표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어요.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 돼 붙여 쓰는 것도 됩니다. 자, 이거를 띄어 쓰면은 공백이 너무 넓어 보여서 디자인이나 편집할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붙임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씁니다.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열거할 때 어구 사이에 붙임표를 써줍니다. 단순히 열거만 하고자 할 때는 붙임표 대신에 쉼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어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붙임표를 씁니다. 이때는 쉼표 가운데점을 써도 됩니다. 남한, 북한, 일본을 단순하게 나열할 때는 쉼표를 쓰고 짝을 이루는 어구로 본다면 묶어서 표현할 때 가운데점을 쓰면 되겠죠?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붙임표를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종전규정에는 이렇게 물결표 사회, 국제물결표처럼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물결표를 쓴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씁니다. 드러낸 표와 밑줄이 있는데요. 이 부호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낼 때 씁니다. 드러낸 표와 밑줄 대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숨긴 표는 말 그대로 숨기는 부호입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종전규정에서는 글자의 수요만큼, 글자 개수만큼 숨김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즉 숨김표가 하나라면 한 글자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밝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면서 글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비밀이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나타낼 때는 글자의 수요만큼 숨김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땡땡 정 땡땡씨 이렇게 쓸 때는 꼭 이 땡땡이 2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글자일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은 동그라미표, 이 모양은 가세표 또는 가위표라고 합니다.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를 나타낼 때는 그 글자의 수요만큼 씁니다. 숨기는 내용이 아니죠. 비속어일 때는 수요만큼 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다 예측할 수 있으시겠죠? 자, 3글자로 된 비속어는 3글자를 쓰면 되고 2글자는 2글자만 쓰면 됩니다. 숨김표는 문장의 어느 곳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빠진 표는 비문의 글자가 마모되었거나 문헌의 종이가 찢어졌거나 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 그 글자의 수요만큼 씁니다. 여기에 빠진 표가 2개라는 것은 2글자가 빠져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한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밑에 있는 쓰임은 앞에 있는 것과 다르게 임의로 글자를 빼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몰라서 빼놓은 거고 여기는 임의로 빼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놓은 글자의 수요만큼, 즉 3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빠진 표는 문장의 어느 곳이나 쓰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임표입니다. 할 말을 줄였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로써 문장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이 없을 때도 줄임표를 쓸 수 있죠.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도 줄임표를 씁니다. 이때는 줄임표 앞뒤를 꼭 띄워줍니다. 그리고 앞뒤로 쉼표나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쉼표하고 띄어 있는 거예요.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자, 이 줄임표 안에 다른 문장이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문장의 일부만 생략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쉼표나 마침표 따위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을 나타낼 때도 줄임표를 씁니다. 이때는 이 어구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자, 줄임표는 가운데 6개 찍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 6개 찍어도 됩니다. 이때는 마지막 마침표까지 해서 점이 7개가 오겠죠. 그리고 점을 3개만 찍어도 됩니다. 이때도 밑에 써도 되고 가운데 찍어도 됩니다. 컴퓨터 등에서 입력할 때 입력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용법입니다.